네,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은 김혜진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12PR 2023년에 소개된 멀티-도메인 러닝 for 모션 매그니피케이션입니다. 발표에는 이미지 처리팀 팀원분들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먼저 모션 매그니피케이션, 이제 한국어로 모션 증폭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한 움직임을 증폭시켜서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잘 보기 어려웠던 움직임이 각 이미지의 오른쪽 영상을 보시면 이제 눈에 띄게 모션이 확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션 매그니피케이션은 의료, 스포츠, 영화, 건설, 안전, 게임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션 증폭이 좀 어디서 활용 가능한지 조금 더 예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왼쪽 영상처럼 물체의 움직임의 떨림을 본다던가 이 위치를 트래킹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오른쪽 영상처럼 이제 파킨슨 환자들의 증상을 보다 명확하게 보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영상처럼 이제 자동차 엔진의 떨림을 증폭시켜서 엔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션 매그니피케이션의 핵심인 움직임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배경으로는 이제 라그랑지안 방법과 오일러리안 방법이 있습니다. 라그랑지안 방법은 옵티컬 플로우에 중점을 준 방법으로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각 점, 각 픽셀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오일러리안 방법은 정해진 바운더리 안쪽만 보는 정해진 구역을 보는 방법으로 그 구역 안에서 물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구역의 격자처럼 그리드를 만들어 그리드 교차점의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중에 모션 매그니피케이션에서는 오일러리안 방법을 이용한 기법들이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여러한 기법들이 소개되어 왔습니다. 오일러리안 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핸드크래프트 방법으로 이미지를 피라미드 형태로 디컴포지션하여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특징 표현으로 분해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선형 또는 비선형성을 갖는 템포럴 매니플레이션을 거치면서 피처들이 증폭되고 다시 피라미드 형태를 역이용하여서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방법입니다. 핸드크래프트 방법은 이제 어떠한 피라미드를 사용하냐에 따라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초기 모델은 라플라시안 피라미드를 사용하였고, 그 이후에 소개된 논문에서는 이제 페이지 베리에이션 측면에서 구축된 스티어블 피라미드를 사용해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핸드크래프트 방법은 이제 동적이거나 아니면 모션 동작이 큰 경우 그 효과가 줄어드는 단점을 보였습니다. 2028년에 처음으로 딥러닝 기반의 모션 증폭 기법이 소개되었습니다. 핸드크래프트 방법은 적용 가능한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았는데 소개된 딥러닝 기반의 논문은 보다 제너럴한 스코프를 가지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의 특징은 이제 피처 표현 추출에 학습 가능한 필터를 사용하였고 새로운 신세틱한 데이터셋과 모션 증폭 네트워크를 제시했습니다. 표현 추출에서는 텍스처와 쉐이프 데이터를 각각 추출하였고 이 중에 이제 쉐이프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딥러닝 기반의 이 방법은 쉐이프나 텍스처 정보를 분리할 때 비효율적이게 되면은 결과값에 이제 플리킹 현상이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이상한 모션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블러리한 디스토션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스페셜 도메인에서 모션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딥러닝 기반 모션 매그니피케이션의 챌린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할 논문에서는 이제 핸드크래프트 방법과 딥러닝 방법의 장단을 간략히 정리했는데요. 핸드크래프트 방법은 증폭이 딥러닝 기반에 비해 적으며 링잉 효과에 취약합니다. 딥러닝 방법은 이제 스페셜 도메인에서 모션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어려워 원하지 않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두 방법의 장점만을 취해서 보다 효과적인 모션 증폭 기법을 제시했으며 프리쿼시 도메인과 스페셜 도메인을 모두 사용하고 학습 가능한 필터를 스페셜 도메인에 적용하여서 성능 향상을 이루어냈습니다.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간략히 정리하면은 영상 모션 증폭을 위한 경량화된 네트워크 D1과 D2를 제시했고, 모션 신텍시스를 위해서 프리쿼시 도메인 베이스드 모션 매그니피케이션이 블록에 제안되었는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페이지와 앰플리튜드 변화를 측정해서 매그니피케이션 팩터를 제공하여 노이즈 이펙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스페셜 도메인 베이스드 멀티스케일 텍스처 코렉션 블록을 제안했는데 이 블록은 이제 림프 프레임과 매그니피드 모션 피처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서 각 스케일별 텍스처 컴포넌트를 측정하는 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션 증폭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은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했으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프리쿼시 도메인과 스페셜 도메인 두 도메인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프레임 I1, I1이 입력값으로 들어오면은 프리쿼시 도메인 베이스드 모션 매그니피케이션 블록인 FDMM 블록에
통해서 페이저 앰플리튜드 매니플레이션을 구하게 되고, 이제 이후 매니플레이터 값과 프레임 값은 스페셜 도메인 베이스드 멀티 스케일 텍스처 커렉션 블록인 SDM-ST 블록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증폭된 프레임인 IM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 블록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FDMM 블록입니다. 이 블록은 프리쿼시 도메인에서 수행되며 이제 입력된 프레임 값을 이용하여서 매니플레이터를 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프리의 트랜스포 FDMM 블록은 이제 프리쿼시 도메인에서 수행되고 이제 입력된 프레임 값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매니플레이터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먼저 프레이 트랜스폼을 이용하여서 I0와 I1 프레임이 이제 페이지와 앰플리튜드 값을 구합니다. 이제 페이지와 앰플리튜드 값은 각각의 FDMM 블록에 입력되어서 매니플레이터인 이제 파이M과 AM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후 이제 역프리의 변화를 이용해서 중간 단계에 증폭된 아웃풋인 IM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FDMM 블록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입력된 값의 차이를 도출하고, 이후에 Fixed Concentrate 블록이라는 FCB 블록에 입력됩니다. FCB 블록은 3x3 by F, 이때 F는 채널 수를 나타내고요. 이 컨버전 레이어고, 이제 L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FCB 블록의 역할은 이제 I1 프레임이 추가될 레지듀얼 컴포넌트를 예측하는 일을 통해 I1 프레임의 피처를 고정된 input 값으로 삼아서 조금 더 좋은 추정을 하게 합니다. 이제 페이지와 앰플리튜드 값이 각각 프로세스가 되면은 중간 단계 프레임이 도출되고, 이 프레임 값과 이제 앞서 입력되었던 프레임이 다음에 SDM-ST 블록에 입력이 됩니다. 이제 SDM-ST 블록은 앞에 구했던 FDM 블록에서 구한 아웃풋, 그러니까 중간 단계인 I-M 프레임을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 소개되었는데요. FDM 블록에서 수행된 프리쿼시 도메인 프로세싱은 이제 페이지 앰비비티나 이제 인풋과 아웃풋 간의 페이지 변화가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이제 블러나 왜곡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도메인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수행해서 이제 해당 효과를 지우는 목적으로 SDM-ST 블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블록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텍스처를 추정하는 RMT 블록, 다른 하나는 멀티 스케일을 갖는 텍스처를 구성하는 MSTG 블록입니다. 먼저 RMT 블록을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피처 스페이스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딥러닝 베이스드 논문에서는 이제 피처 스페이스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매니플레이터를 구했는데, 본 논문에서는 좀 더 경량화된 논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미지 스페이스의 차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구했던 중간값인 I@M을 더해서 이때 발생하는 왜곡을 막기 위해서 스페셜 어텐션 피처인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그 사이 값을 적용했습니다. 이제 RMT 블록을 수행하면 나오는 아웃풋 증폭 영역의 텍스처 값인 RM은 오른쪽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됩니다. 앞서 구한 RM 값을 포함한 변수들을 이제 MSTG 블록, 멀티스케일 텍스처 제너레이션 블록에 입력이 되는데, 이 블록의 역할은 증폭된 프레임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걸로 피처들을 낮은 스케일에서 높은 스케일로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유넷 구조, 왼쪽 아래 있는 유넷 구조와 유사하지만 이제 유넷 구조는 엔코더, 디코더를 사용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간단한 에버리지 풀링으로 이를 대체해서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경량화된 모델을 나오게 했습니다. MSTG 블록의 구조에 있는 노테이션을 설명드리면 N은 이제 다운샘플링 레이트, 즉 2인지, 4인지, 8인지를 나타나게 되고, 라지 i에 있는 i-1은 이제 이전 스케일을 나타나게 됩니다. i-1번째 라지 i의 n by n은 중간 단계의 i-1번째 스케일의 n번 다운샘플링 프레임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간략하게 노테이션을 설명해서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제 앞서 RMT 블록에서 구한 RM 값과 이전 FDMM 블록에서 구한 I-M, 그리고 오리지널 프레임인 I1, I0가 입력 변수가 되고, 초록색 블록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록색 블록은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앞에 FDMM 블록에 소개드렸던 FCB 블록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록색 블록을 통한 아웃풋은 이제 i번째 라지 IN by n이며, 첫 번째 초록색의 경우 n 값은 8이 됩니다. 이제 i는 0부터 3의, 스몰 i는 이제 0부터 3의 값을 가지고, 이제 이때 i가 0일 때 i0의 n by 8은 이제 i hat n by 8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이런 구조로 스케일 다르게 반복해서 최종적으로 IM 프레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 제시한 네트워크의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MS 코코와 파스칼 데이터셋이 사용되었는데, 오른쪽 그림 보시면 MS 코코에서는 이제 배경 이미지만 사용하였고, 이제 파스칼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세그멘트된 물체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코코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배경에 이제 파스칼 데이터셋에서 가져온 물체를 7개에서 15개 사이의 개수로 랜덤하게 합성해서 데이터를 생성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384 by 384 사이즈의 10만 장 인풋표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이 데이터셋은 본 논문의 저자가 제시한 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2018년도에 처음 딥러닝 기법이 나왔을 때 그 저자가 제시한 데이터셋을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은 총 3가지 값을 사용했는데, 이제 에러는 예측값과 증폭값에 대한 값을 나타내고, 이제 L2는 이제 경계값의 그 바운더리의 품질을 높이고, 이제 블러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LP 로스는 이제 데비에이션 값의 이상치가 들어오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이제 학습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컨트리뷰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자는 경량화된 모델 D1과 D2를 제시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구조는 동일한데 이제 커널이나 바이어스 값 등의 차이가 있는 모델로 D1과 D1 모델보다 D2 모델이 조금 더 가볍습니다. 성능 비교는 이제 앞서 릴레이트 워크에서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제시된 딥러닝 기반 논문을 이제 비교군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정성적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BCD는 이제 핸드크래프트 방법으로 오리지널 이미지인 A와 비교했을 때 딥러닝 기법인 EFG, E가 이제 아까 말했던 릴레이트 워크고 이제 FG가 본 논문에서 나타낸 값인데 이 기법에 비해 증폭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릴 엣지 근처에 이제 하얀색 엣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이제 링잉 효과나 이제 블러리 스파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법의 결과인데 플리컬링 모션이 좀 확인할 수 있고 이제 프레임에서 왜곡이 보였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네트워크 결과도 이제 왜곡이 조금 있긴 하지만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에 드릴 이미지가 유사하게 이제 아래 풍선 이미지에서도 이제 핸드크래프트 방법에서 링 효과가 발생하는데 논문에 제시한 네트워크 결과인 FG에서는 그 효과가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2개 이미지 외에도 이제 저자가 보여준 정성적 결과 영상인데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위에 D1, D2가 이제 본 논문에 제시한 결과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도가 올라갔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방법으로는 이제 왼쪽 영상처럼 영상 안에 원을 여러 개 생성시키고 그 움직임을 1픽셀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원이 이동한 픽셀 값을 비교해서 MA 값으로 그 결과를 나타냈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본 논문에 제시한 네트워크 D1, D2 값의 MA 값이 다른 비교 모델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논문에서 제시한 이제 블럭과 파라미터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인데요. N1부터 N6까지 리스트는 왼쪽과 같으며 이제 MA 값을 이용하여 그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FDMM 블럭의 효과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는 N6번의 이제 멀티스케일 텍스트 제너레이션 블럭인 MSTG 블럭의 효과가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미테이션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리미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D1, D2 중에 D2가 좀 더 경량화된 모델인데 그 모델 사이에서도 조금 더 증폭률에 대한 정도가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D1과 D2 사이의 간극을 줄여서 좀 더 D2가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미테이션이라고 제시를 했고, 그리고 핸드크래프트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뿐만 아니라 컬러 체인지까지 가능한데 딥러닝 기반 방법은 아직까지는 모션에 제한적인 것이 한계점입니다. 컨클루전으로는 이 저자는 이제 프리퀀시와 스페셜 도메인 두 도메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멀티 도메인 네트워크를 제시하였고, 이제 D1, D2라는 라이트 웨이트된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 결과를 소타 값인 2018년도에 제시한 논문과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이 저자가 제시한 모델이 소타 방법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